있잖아요. 조선 역사에 정말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죽고 나서 17년이 지났는데 누군가 그 무덤을 파헤쳤거든요. 그것도 왕의 명령으로요. 관을 꺼내서 이미 썩어가는 시신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저작거리에 내걸었어요. 보통 이런 짓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살아생전 엄청난 죄인이었겠죠. 근데 이 남자, 살아있을 때는 왕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딸 둘을 왕비로 만들었고요. 왕을 2명이나 사위로 뒀어요. 지금 서울 강남 압구정동. 그 이름이 이 남자 별장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있어요. 이 남자, 40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 하나 없었어요. 과거 시험은 줄줄이 떨어졌고 주변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았죠. 요즘으로 치면 40대 백수였던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떻게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됐는지, 그리고 왜 죽어서도 목이 잘렸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어보실래요? 한장, 흑수저의 40년, 1453년 10월의 어느 밤이에요. 한양의 밤하늘은 별도 없이 어두웠고 성안은 짙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그 고요함을 깨고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과 칼을 든 무사들이 어둠 속을 가르며 달렸어요. 목적지는 당시 조선 최고 권력자의 집이었죠. 그 집의 주인은 영의정 김종서였어요. 조선의 북쪽 국경을 지킨 전설적인 장군, 어린 왕, 단종을 곁에서 보필하던 조정의 거목.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쓰러졌어요. 피습이었습니다. 조선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는 그날 밤 조용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이 한명회였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양 뒷골목 어딘가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중년 남자였거든요. 변변한 직업도 없고 과거 시험은 줄줄이 떨어지고 뒤를 봐줄 권세 있는 집안도 없는, 도대체 이 남자가 어떻게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한 쿠데타를 설계하게 됐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명회가 태어난 건 1415년이에요. 고려 왕족 후손의 집안이었지만 그게 아무 의미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미 조선이 세워진 지 20년이 훌쩍 넘었고 새 왕조에서 고려 출신이라는 건 훈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꼬리표였죠. 설상가상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어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도 눈치를 봐야 했고 내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무 연줄도 없는 고 하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공부는 했어요. 당시 양반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과거 시험이었으니까요. 한명회도 그 길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20에 떨어지고 30에 떨어지고 40이 가까워져도 여전히 낙방이요. 주변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같은 또래 친구들은 벌써 관직에 나가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 남자는 40대가 다 돼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직업도 없는, 그냥 보면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근데 이 시절에 한명회가 한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관찰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한양거리를 돌아다녔고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권력이 어디서 흘러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누가 진짜 뜨고 있고 누가 겉만 번지르르한지,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요. 사람을 읽는 눈, 이게 한 명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능력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명회가 40대를 보내던 그 시절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한명회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빼놓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1450년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어요. 훈민정음을 만들고 치국기를 만들고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그 왕이요. 세종이 떠난 자리에는
아들 문종이 올랐어요. 문종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학식도 깊고 인품도 좋았고 세종 못지않은 왕이 될 수 있었죠. 근데 몸이 너무 약했어요.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조선 조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건 문종의 아들 단종이었습니다. 즉위 당시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수염톱 수룩한 60대, 70대 노신들이 즐비한 조정에서 12살 소년이 뭘 결정할 수 있겠어요. 권력은 자연스럽게 신하들 손으로 넘어갔고 그 중심에 김종서가 있었어요. 김종서,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함경도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인 장군이에요.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조선의 국경을 넓힌 영웅이었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무장이면서 동시에 탁월한 행정가이기도 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영웅이었고 조정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목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곁에서 보필하며 실질적으로 조선을 이끌던 그 남자. 그런데 저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어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야망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이라고 스스로 믿었죠. 근데 왕이 되려면 조카인 어린 단종을 밀어내야 했고 그러려면 김종서부터 무너뜨려야 했어요. 문제는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는 거였어요. 치밀하게 판을 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명의 친구 걸람이 수양대군에게 이 남자를 소개했어요. 40이 다 된 낙방생, 직업도 배경도 없는 그 남자를요. 첫 만남에서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가 드디어 자신의 무대를 만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대는 피로 물들게 될 무대였습니다. 2장, 피의 밤, 계유정난. 1453년 10월이에요. 단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한양의 가을밤은 일찍 깊어졌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밤이 될 거라는 걸. 수양대군의 사랑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명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만난 건 불과 몇 달 전이었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오른팔이 돼 있었어요. 아니, 오른팔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사실상 수양대군의 두뇌였죠. 한명회가 처음 수양대군을 만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분류했어요. 조정의 신하들을 전부 세 줄로 나눴어요. 우리 편이 될 사람, 절대 우리 편이 안 될 사람, 그리고 설득하면 넘어올 사람. 수십 년 동안 한양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관찰해온 그 눈으로요.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분석을 보고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 남자, 그냥 백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획은 치밀했어요. 한명회가 설계한 거사 계획은 이랬어요. 김종서를 먼저 제거한다. 그것도 집에서 그날 밤 바로. 망설이면 안 돼요. 김종서가 눈치채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요. 김종서가 쓰러지면 다음은 수양대군이 직접 궁으로 들어가요. 어린 왕 단종에게 역적을 처단했다. 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재가를 받아버리면 이건 영모가 아니라 충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안에 나머지 반대 세력들도 전부 처리한다. 하룻밤 안에 끝내는 거예요. 한명회의 계획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차갑고 정확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이 직접 칼을 들었어요. 김종서의 집 앞에 말을 세우고 문을 두드렸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김종서는 나왔어요. 설마 수양대군이 자기 집 앞까지 직접 찾아와서 칼을 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조선 최고의 권력자 김종서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쓰러졌어요. 70이 넘은 노장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 조선의 역사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명회의 각본대로였어요. 수양대군이
궁으로 들어갔어요. 떨고 있는 12살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죠. 김종서가 영모를 꾸몄습니다. 신이 처단했습니다. 어린 왕은 어쩔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그 순간부터 수양대군이 조선의 실권자가 됐어요. 그리고 한명회는 그날 밤 조용한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칼을 들지 않았어요.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그저 판을 짠 사람이었죠. 날이 밝았어요. 조정의 풍경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김종서파 신하들은 하나둘 끌려나갔어요. 거사에 반대하거나 망설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피바람이 불었어요. 한명회가 며칠 전에 분류해뒀던 그 명단대로였어요. 절대 우리 편이 안 될 사람들. 그들은 그날 아침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수양대군이 거사를 일으켰다고, 어린 왕의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고.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이미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제거된 뒤였거든요. 한명회는 그것까지 계산했던 거예요. 계유정난, 역사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정변이란 뜻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쿠데타였어요. 어린 왕의 나라를 힘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하룻밤 안에 치밀하게 설계된 각본대로. 그 각본을 쓴 사람이 한명회였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 과거 시험에 줄줄이 떨어진 낙방생. 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던 그 남자가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쿠데타를 설계한 거예요. 거사 직후 한명회가 받은 건 뭐였을까요? 권력이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권력이요. 수양대군의 1등 공신, 조선 최고의 실세. 40년의 기다림이 단 하룻밤에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세장, 단종의 눈물. 계유정난이 끝난 뒤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어요.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옥좌에 앉아 있었고 신하들은 여전히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수양대군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명회가 있었죠.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됐어요. 조선에서 영의정이 뭔지 아시죠?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예요. 근데 왕이 12살이니까 사실상 나라의 모든 결정이 수양대군 손을 거쳤어요. 한명회는요, 승승장구했어요. 거사공신 1등에 올랐고 요직을 꿰찼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과거 시험에 떨어지던 낙방생이 조선 권력의 핵심에 앉은 거예요. 근데 한명회 눈에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단종이었어요. 어린 왕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였어요. 단종이 살아있는 한 그를 진짜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양대군의 권력이 아무리 커도 정통성은 저 12살짜리 소년에게 있었거든요. 언제든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었죠. 한명회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수양대군에게 속삭였을 거예요. 결국엔 왕이 되셔야 합니다. 1455년이에요.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러나야 했어요.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만들어낸 압박 속에서 15살 소년은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는 형식을 취했어요. 역사는 이걸 선이라고 부르지만 선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당시 단종의 눈빛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원하지 않았는 양보였어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세조예요. 그리고 한명회는 세조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됐죠. 근데 있잖아요. 조선 조정 안에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우리가 역사에서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키운 인재들이었죠. 학식도 깊었고 절개도 있었어요. 이들 눈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린 왕이 강제로 쫓겨났어요. 신하가 왕이 됐어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였어요. 이들은
몰래 모였어요. 속삭였어요.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1456년이에요. 계획이 구체화됐어요.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였어요. 세조가 참석하는 큰 행사였죠. 그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포기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치밀했어요. 담대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누군가 밀고를 했어요. 세조는 연회 당일 유흥부에게 검을 빼앗으라고 명령했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성산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 들켰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결국 거사는 실패했고 사육신은 모두 체포됐어요. 신문이 시작됐어요. 세조는 직접 신문장에 나왔어요. 성산문 앞에 섰죠. 성산문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왕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상황의 신하라고 했어요. 끝까지 세조가 물었어요.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냐? 성산문이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온몸이 부서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절개를 꺾지 않았어요.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은 모두 처형됐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요. 연좌제로 가족들까지 화를 입었어요. 한 명에는 이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더 강하게 건의했을 거예요.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됐어요. 왕의 칭호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어요. 16살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청령포라는 곳이었어요.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쪽은 절벽인 곳이요. 섬처럼 고립된 그 자리에서 어린 왕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라상도 변변치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왕이었던 소년이 혼자 그 차가운 강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보셨나요? 그 신연스러운 청령포 풍경이요. 실제로 단종이 보낸 그 시간이었어요. 내장, 왕의 장인이 된 남자, 1457년이에요. 또 다른 반란 계획이 발각됐어요. 이번엔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이 연루됐어요. 세조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린 조카에게 사약이 내려졌어요. 단종의 나이 17이었어요. 사약을 받던 그날 영월에 어땠을지 생각해보세요. 늦가을이었어요. 강물은 차가웠고 산은 이미 불다 떨군 뒤였어요. 17살 소년이 그 차가운 방에 앉아서 사약 그릇을 받았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단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역사는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승자들의 기록이었으니까요.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 영월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어요. 세조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역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거두면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나섰어요. 영월의 아전 어몽도였어요. 그는 밤중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관을 준비하고 조용히 장사를 치렀어요.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어몽도는 처벌을 각오했어요. 근데 세조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세조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게 아닐까요? 그게 왕과 사는 남자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 명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단종이 사라지면서 한 명의 앞길은 더 넓게 열렸어요. 세조의 신뢰는 더 깊어졌고 조정에서 한 명의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근데 이 남자, 이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왕의 장인이 되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왕의 장인이 된 남자, 1457년이에요. 단종이 세상을 떠났고 세조의 권력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반대 세력은 정리됐고 왕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조선은 겉으로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조용할수록 물밑에서 더 치열한 거예요. 한 명에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공신자리, 요직, 세조의 신뢰 이미 다 가졌어요. 근데 이 남자 눈에는 아직 빈자리가 하나 보였어요. 권력은 언젠가 바뀌어요. 세조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면 다음 왕이 올라와요. 새 왕이 올라왔을 때 한 명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신이라는 타이틀은 세월이 지나면 빛이 바래요. 하지만 왕의 장인이라는 자리는 달라요. 그건 피로 이어지는 관계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는 끈이죠. 한 명에는 딸을 봤어요. 세조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의경세자와 해양대군이었어요. 한 명에는 첫째 의경세자에게 눈을 돌렸어요. 세자빈 자리, 즉 미의 왕비 자리였죠. 딸을 세자빈으로 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조선 최고 검문세가들이 전부 달려드는 자리였으니까요. 집안 좋은 딸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한 명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세조의 신뢰였어요. 개유정난을 함께 설계한 동지, 단종 복위운동을 막아낸 공신. 세조에게 한 명에는 그냥 신하가 아니었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한 명의 딸이 세자빈이 됐어요. 한 명에는 왕의 사돈이 됐습니다. 근데 운명이 이상하게 흘렀어요.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20살이었어요. 건강하던 젊은 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한 명의 딸은 세자빈에서 과부가 됐어요. 왕의 장인이 되려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한 명에는 달랐어요.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세자가 됐어요. 한 명에는 또 다른 딸을 봤어요. 이번엔 새 세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딸이 둘이었던 게 한 명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던 거예요. 세자빈 간택이 시작됐어요. 또다시 조선 최고 집안의 딸들이 줄 섰어요. 그리고 또다시 한 명의 딸이 세자빈이 됐어요. 두 번이나요.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났어요. 해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예종이에요. 한 명의 딸이 왕비가 됐어요. 한 명에는 왕의 장인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가 이제 이 나라 왕의 아버지 뻘이 된 거예요. 권력의 정점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20이었어요. 의경세자에 이어서 또 젊은 왕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조정이 술렁했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너무 이상하다고. 멀쩡하던 왕이 왜 갑자기 죽느냐고. 한 명이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어요. 진실은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기록에는 병사라고 나와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종이 죽고 나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왕을 결정해야 했어요.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제한대군이었죠.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4살이었어요. 한 명에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을 거예요. 4살짜리 왕, 또 어린 왕, 또 신하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 명에 자신이 너무 늙었어요. 또 20년을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한 명의 눈이 다른 곳을 향했어요. 의경세자의 아들이었어요. 즉 세조의 손자, 예종의 조카였죠. 이름은 자을산군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자을산군은 의경세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딸, 즉 죽은 의경세자의 세자빈이 낳은 아들이에요. 바로 한 명의 외손자였어요. 한 명에는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왕이 외손자라면 한 명에는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장인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왕위는 예종의 아들에게 가야 정통성이 있었어요. 조카를 왕으로 세우는 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한 명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왕위 결정권은 세조의 왕비, 즉 대왕대비 정의왕후에게 있었어요. 한 명에는 대왕대비를 찾아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다만 결과는 나와 있어요.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바로 성종이에요.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성군 중 한 명이죠. 한 명의 외손자가 왕이 된 거예요. 이쯤에서 정리해 볼게요. 의경세자 세자빈, 한 명의 딸,
예종왕비, 한명회의 딸, 성종, 한명회의 외손자, 왕을 2명이나 사위로 뒀고 외손자까지 왕으로 만들었어요. 조선 역사 500년을 통틀어 이런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없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한명회는 이제 진짜 권력의 정점에 섰어요.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한강변에 지었어요. 지금의 서울 강남 압구정동이요. 그 동네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명회의 별장 이름이 압구정이었거든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정자에서 한명회는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렸어요. 왕도 신하도 모두 이 남자 눈치를 봤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달했다는 건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5장 균열의 시작. 성종이 왕위에 오른 건 1469년이에요. 12살이었어요. 한명회의 외손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됐어요. 한명의 나이 55이었고요.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권력, 명예, 재산, 왕실과의 혈연. 조선에서 한명회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 왕도 자기 외손자였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성종은 어린 왕이었지만 영리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랐어요. 12살이 15이 되고 15이 20이 됐어요. 성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이에요.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종의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한명회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성종 입장에서 한명회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외할아버지예요. 어릴 때부터 곁에 있었던 어른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이 남자가 가진 권력이 너무 컸어요. 신하들이 왕보다 한명의 눈치를 먼저 봤어요. 조정의 흐름이 한명의 손을 거쳐서 움직였어요. 왕인 성종이 결정을 내려도 한명회가 고개를 끄덕여야 일이 됐어요. 이게 왕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거예요. 아무리 외할아버지라도요. 성종이 슬슬 한명회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성종은 영리한 왕이었거든요. 공신 1등의 외할아버지인 한명회를 정면으로 치면 조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조금씩 힘을 빼는 방식을 택했어요. 한명회 측근들이 하나둘 요직에서 밀려났어요. 한명회의 의견이 조정에서 예전만큼 무게를 갖지 못하게 됐어요. 한명회는 느꼈을 거예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1480년대였어요.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어요. 당시 명나라 사신 접대는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왕이 직접 나서서 예를 갖춰야 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성종이 자리를 비웠어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연회를 계속 진행해야 했어요. 한명회가 나섰어요. 압구정 별장으로 사신을 초대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화려한 정자에서 연회를 열었죠. 왕이 없는 자리에서 신하가 외국 사신을 접대한 거예요. 이 소식이 성종 귀에 들어갔어요. 성종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왕이 없는 자리에서 신하가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종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이건 월권이었어요. 아무리 외할아버지라도 아무리 공신 1등이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탄핵이 올라왔어요. 조정 신하들이 한명회를 탄핵했어요. 한명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버텼을까요? 아니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사죄했어요. 잘못했다고, 월권이었다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40년을 권력의 정점에 있던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어요. 이게 한명회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다고 따졌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냐고요. 근데 한명회는 달랐어요. 굽혔어요. 왜인지 아세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한명회는
평생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았어요. 지는 척하면서 이기는 것. 개유정난 때도 그랬어요. 칼을 들지 않았어요. 뒤에서 판을 짰어요. 공을 수양대군에게 돌렸어요. 단종 보기 운동을 막을 때도 그랬어요.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세조에게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싸우면 진다는 걸 알았어요. 성종은 왕이었고 조정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지금은 굽혀야 할 때였어요. 한명회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탄핵 이후 한명회는 한 발 물러섰어요. 예전처럼 조정의 모든 일에 손을 뻗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눈치를 봤어요. 60대 중반이 넘은 노인이 다시 처세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한명회도 이제 끝물이라고. 성종이 누르기 시작했으니 이제 저 노인도 조용해지겠다고. 근데 한명회는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직 숨이 붙어있는 한 이 남자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6장, 천수를 누린 남자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1487년이에요. 한명의 나이 73이었어요. 조선시대에 73이면 정말 드문 장수예요.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기 힘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개유정난을 함께 설계했던 동지들은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어요. 수양대군, 즉 세조도 갔고요. 단종도 갔고 사육신도 갔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명회는 살아있었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의 한명회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는 성대했어요. 나라에서 예를 갖췄어요. 공신 1등의 예우였죠. 한강변 압구정 정자에서 권세를 누리던 그 남자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묘는 잘 조성됐어요. 비석도 세웠어요. 조선 역사의 거인이 잠들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한명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근데 있잖아요. 한명의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가 죽은 뒤에 일어났어요. 1487년 가을이에요. 한양 어느 고택에서 한 노인이 눈을 감았어요. 73이었어요. 조선시대에 73까지 산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세요?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왕들도 대부분 50대를 넘기기 힘들었어요. 세조도 52에 갔고 예종은 20에 갔어요. 근데 이 남자는 73까지 살았어요. 개유정난의 피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사육신의 보기운동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성종의 견제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걸 넘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장례는 성대했어요. 나라에서 공신 1등의 예우를 갖췄어요. 조정 신하들이 조문을 왔어요. 성종도 예를 표했어요. 묘는 잘 만들어졌어요. 비석도 세웠어요. 그의 공적이 새겨졌어요. 개유정난의 공신, 두 왕의 장인,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린 남자, 한강변 압구정 정자에서 바람을 맞으며 천하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가 조용히 역사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근데 17년 뒤에 일이 터졌어요. 1504년이에요. 왕은 연산군이었어요. 연산군. 이 이름 들어보셨죠?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으로 기록된 왕이에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연산군 시대에서 나왔어요. 기생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신하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나라를 제 마음대로 주무른 왕이었죠. 근데 연산군이 처음부터 폭군이었던 건 아니에요. 초반에는 나름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돌변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자기 어머니 이야기였어요.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윤 씨예요. 성종의 왕비였어요. 근데 배출됐어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어요. 연산군이 어릴 때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배출되고 사약을 받을 때 관여한 신하들이 있었다는 걸. 연산군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갑자사화가 터졌어요. 1504년이에요. 연산군이 어머니 폐출에 관여한 신하들을
전부 처벌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이고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쳤어요. 부관참시였어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서 시신의 목을 베는 형벌이에요. 살아있을 때 처벌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벌을 준다는 거죠. 그 명단에 한명회가 있었어요.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명회의 묘를 파헤치라고. 신하들이 손을 떨면서 삽을 들었어요. 17년 전에 조성된 묘가 파헤쳐졌어요. 관이 드러났어요. 이미 썩어가는 시신이었어요. 그 목에 칼이 내려쳤어요. 잘린 머리가 저작거리에 내걸렸어요. 한양 백성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수근거렸어요. 저 머리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불과 17년 전까지 저작거리를 지나다니면 모두가 허리를 굽혔던 그 남자, 왕도 함부로 못 건드렸던 그 남자, 압구정 정자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그 남자의 머리가 저기 걸려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한명회가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억울하다고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이 남자는 평생 알고 있었을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칼로 일어선 삶은 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았던 게 아닐까요?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주고 최대한 오래 누리는 것, 그게 한명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부관참시가 끝나고 몇 년 뒤에 중종반정이 일어났어요. 1506년이에요.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됐어요. 새 왕조가 시작되면서 갑자사화의 피해자들이 복권됐어요. 한명회도 복권됐어요. 명예가 회복됐어요. 공신지위도 돌아왔어요. 죽어서 목이 잘린 지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명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한명회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을 낙방하며 살았어요. 마흔에 수양대군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한 쿠데타를 설계했어요. 왕을 2명 사위로 뒀어요.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73까지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죽어서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다시 복권됐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명회는 악인이었을까요?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간 설계자였어요. 사육신을 처단하는데 관여했어요. 권력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남자가 없었다면 세조도 없었을 거예요. 세조가 없었다면 성종도 없었을 거예요. 성종이 없었다면 경국대전도 없었을 거예요. 조선의 법과 제도가 완성된 그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복잡해요. 나쁜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나쁜 역사를 쓰기도 해요. 한명회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이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영리한 생존자, 그게 한명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죽어서도 목이 잘린 남자 한명회의 이야기였어요. 7장 에필로그 역사는 누구의 편인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명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1415년에 태어났어요. 고려 왕족 후손이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를 일찍 잃었고 친척집을 전전했고 과거는 줄줄이 떨어졌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흔에 수양대군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다 들으셨죠? 있잖아요. 저는 한명회의 이야기를 파면 팔수록 이 남자가 단순히 간신이라거나 악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간 건 맞아요. 사육신이 처형되는데 관여한 것도 맞고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남자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해요. 15세기 조선이에요. 지금처럼 법이 모든 걸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으면 밟혔어요. 배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린 왕이 올라오면 신하들이 권력을 나눠 가졌어요.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였고 편에 잘못 서면 삼족이 멸문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한명회는 선택을 했어요.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어요. 생각해보면 한명회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 몇 가지 있었어요. 사육신처럼 절개를 지키는 길이 있었어요.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역사에 충신으로 남는 거죠. 성산문은 그 길을 택했어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세조를 왕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결국 처형됐지만 역사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해요. 한명회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한명회는 어릴 때부터 가진 게 없었어요. 기댈 집안도 없었고 지켜줄 어른도 없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이 남자가 배운 게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옳고 그름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란 거. 그게 한명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한명회가 그렇게 치밀하게 살았는데 결국 죽어서 목이 잘렸잖아요. 17년 전에 죽은 사람 무덤을 파헤치고 목을 베는 연산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은 결국 요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밀하게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남아도 결국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어요. 살아서는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죽어서 목이 잘렸어요. 그리고 또 복권됐어요. 역사가 한명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처럼요. 압구정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가보면 화려한 거리가 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세련된 카페들. 그 땅이 500년 전에는 한명회의 정자가 있던 자리예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한명회가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던 거예요. 조선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요. 지금 그 자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여기가 어떤 남자의 이야기가 담긴 땅인지를요. 40년을 아무것도 아니었던 남자, 40에 인생이 바뀐 남자, 왕을 2명 사이로 둔 남자, 죽어서 목이 잘린 남자, 그래도 다시 복권된 남자, 한명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역사가 늘 그렇듯이 한명회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를 가장 영리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원칙을 지킬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500년 전 한명회의 이야기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